은퇴 후 이 자격증 땄다간 시간돈 다 날립니다. 은퇴하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라도 자격증 하나 따서 뭔가 새로운 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시간이 생기고 자아 실현이든 생계든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이 올 때 자격증은 매력적인 대안처럼 느껴지죠. 주변에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땄다, 제과 제빵 배우는 중이다 하라며 자랑하고 유튜브나 블로그에선 퇴직 후 1년 만에 창업 성공 같은 말이 넘쳐나니까요. 근데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시간과 돈 들여 자격증을 땄는데 막상 쓸 데가 없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돈이 안 되면 결국 남는 건 허탈함과 후회, 그리고 줄어든 통장 잔고뿐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작정 자격증부터 따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자격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은 은퇴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거나 체력과 현실을 무시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무작정 따면 안 되는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 사례와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사례 1. 바리스타 자격증 땄는데 일자리도 없고 창업은 꿈도 못 꿔요. 62세 김모 씨는 퇴직 후 커피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학원비 100만 원 넘게 들였고 집에서 커피 내려 마시며 카페 창업을 꿈꿨죠. 하지만 막상 구직 사이트를 뒤져보니 카페 채용 공고의 대부분은 2030대 선호였고 체력도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소규모 창업하려니 권리금, 임대료, 인건비까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카페는커녕 자격증만 벽에 걸려있는 상황. 좋아하던 커피가 부담이 됐어요. 그가 덧붙인 말입니다. 좋은 바리스타는 낭만과 다르게 체력과 감각, 손님 응대가 필요한 고강도 서비스직입니다. 자격증 자체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례 2. 제과 제빵 자격증 땄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쳤어요. 은퇴 후 빵 굽는 삶을 꿈꾼 58세 최모 씨. 제과 제빵 자격증을 따며 빵 냄새 나는 따뜻한 인생 2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된 체력 소모의 연속. 새벽부터 반죽하고 굽는 일이 허리와 무릎을 혹사했고 기름기 있는 재료를 다루다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도 급등했죠. 게다가 냉정한 시장 현실은 동네에 이미 프랜차이즈가 포진해 있어서 직접 만든 빵은 팔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돈도 못 벌고 몸만 망가졌어요. 차라리 운동이나 더 할 걸 그랬어요.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교훈 좋아하는 일이라도 은퇴 후 체력과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강도 육체 노동은 중장년층에겐 위험합니다. 사례 3.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퇴직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64세 박모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초기엔 사명감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뿌듯함도 느꼈죠.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며 겪는 감정적 소모, 낮은 임금, 밤낮 없는 대기 근무, 이건 단순히 보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몇 달 못 가 그만뒀어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어요. 자격증은 있어도 실제 현장은 감정 노동의 연속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교훈 자격증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실제 근무 환경은 훨씬 가혹할 수 있습니다. 내 성향과 감정 회복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은퇴 후 자격증은 전혀 필요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무작정 시작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좋은 자격증도 있고 정말 돈이 되거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현실성 있는 수익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 내 건강 상태와 체력이 감당 가능한가? 시장에 수요가 있는가? 또는 나는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자격증 없이도 가능한 일은 아닌가?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자격증이 능력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결론, 자격증 신중히 따르자. 은퇴 후 자격증은 때론 멋있고 때론 허무합니다. 남들 따라 하다간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결국 상실감만 안게 되죠.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삶의 방향을 먼저 찾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퇴직 후의 삶은 자격증 인생이 아니라 나만의 인생 이막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필요하면 자격증도 도구가 되겠지만 도구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자격증도 빛을 발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 벌고 삶의 의미까지. 꼭 추천하는 실속 자격증 BST3. 은퇴 후에 자격증을 따는 게 다 헛수고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면 새로운 수익을 만들고 삶의 활력도 얻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 현실에 맞는 자격증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은퇴자에게 부담이 덜하면서도 효과는 확실한 자격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도 곁들여서요. 1. 실버케어 전문가 노인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고령사회가 되면서 어르신 돌봄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이 이 분야에 진출하면 경험과 공감 능력에서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심리적 소통과 상담이 중심이 되는 실버케어 코치 같은 자격은 심리 감정적 소진이 덜하고 교육 강의나 코칭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사례. 60세 이모 씨는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을 따고 지역복지관에서 주 2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돈도 되지만 세대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보람과 안정감을 함께 얻었다고 말합니다. 팁. 단순한 노동보다는 경험과 말을 살리는 분야를 고려해 보세요. 2.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 은퇴 후 가장 뜨는 자격증 중 하나가 정리수납 전문가입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 홈 인테리어 붐이 불면서 실제 고객집을 정리해주는 서비스 수요가 많아졌죠. 특히 중장년층은 신뢰도 높고 꼼꼼함에서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5060대 수강생이 많고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사례. 퇴직 후 무기력했던 59세 정모 씨는 정리수납 자격을 취득한 뒤 지인의 소개로 첫 고객을 만났고 월 100만 원 정도 부수입을 꾸준히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이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죠. 팁. 유튜브나 블로그와 연계하면 강의 영상, 콘텐츠 수익으로도 확장 가능합니다. 3. 방과 후 학교 지도사 평생교육 강사 자격증. 요즘 교육 수요는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특히 5060대가 가진 삶의 경험, 인생 이야기, 그리고 특정 전문성은 아이들과 노인 대상 교육 분야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논술 지도사, 창의미술, 생활과학, 건강교육 등 실생활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해요. 특히 자격증 하나로 평생교육관, 복지센터, 학교 외부 강사로도 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죠. 사례. 정년퇴직 후 아무 일도 없던 61세 박모 씨는 방과 후 창의과학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인근 초등학교에서 주 3회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나도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팁.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일은 많지 않지만 나만의 교육 콘텐츠가 있으면 오래 활동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가? 자격증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다면 소용없어요. 실제 수요가 있는지 꼭 조사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아무리 돈이 돼도 하기 싫은 일은 오래 못 갑니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요. 체력적으로 무리는 없는가? 60대 이후는 특히 건강이 자산입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격증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가? 강의, 콘텐츠,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확장성을 생각해 보세요. 자격증은 도구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자격증 무작정 따지 말라고 했지만 잘 고르고 나에게 맞게 준비하면 정말로 돈도 벌고 삶의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지를 꼭 따져보는 거예요. 자격증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목적은 더 건강하고 의미 있고 풍요로운 은퇴 후의 삶이 되어야겠죠? 퇴직 후의 삶 준비되셨습니까? 평생을 일터에 바쳐온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은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예상보다 더 냉혹하고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달 고정 수입이 끊기고 자녀 양육과 학자금 대출로 채워진 재정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회사라는 울타리가 없는 현실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또한 이들의 퇴직 러시를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비의 주축이던 이들이 경제에서 이탈하면서 지역 상권의 침체, 연금 재정의 악화, 그리고 가족 부양 부담의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베이비 부머 퇴직 러시, 대한민국 경제 패닉의 이유. 퇴직 후 행복한 노후를 꿈꾸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의 은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던 이들은 과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그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배울 점을 찾아보려 합니다. 1. 연금만 믿었다가 생활비에 허덕이는 김씨의 이야기. 김씨 67세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자녀 둘을 키웠습니다. 은퇴하면 국민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공과금, 식비, 병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김씨를 도울 여유가 없죠. 결국 김씨는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체력적인 한계로 몇 달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내 나이에 맞는 일자리가 있긴 한 걸까? 김씨는 스스로를 탓하며 힘들어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그는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나 고단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많은 베이비 부머가 겪는 현실입니다. 연금은 생활비를 전부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에는 이런 현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준비도 부족했던 것이죠. 2. 아파트 한 채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자산이 곧 현금이 될 수는 없다. 정씨 65세는 퇴직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믿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아파트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파트 매각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침체되면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밖에 팔 수 없었고 그나마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 씨는 퇴직 후 몇 달간 버티다 은행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산은 자산일 뿐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동산 한 채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보여줍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3. 퇴직 후 부부 갈등에 빠진 이씨 부부. 이씨 68세와 그의 아내는 퇴직 후에 처음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아내는 여전히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이씨는 매달 줄어드는 예금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몇 년 안에 다 바닥날 텐데. 이씨는 걱정했지만 아내는 지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자며 소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등이 깊어져 각자 방을 따로 쓰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씨의 사례는 은퇴 후 부부가 재정적, 심리적으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맞춰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베이비 부머 은퇴가 던지는 교훈.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준비 부족.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이 막연히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준비가 없다면 현실은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연금 외에도 추가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연금은 생활비의 일부일 뿐입니다. 투자, 저축, 그리고 지속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소액이라도 은퇴 후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설계는 위험하다. 부동산 자산은 중요하지만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려면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형 부동산이나 리버스 모기지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부 간의 소통은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의 기대치와 소비 습관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 러시가 불러오는 경제적 충격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금 제도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은퇴 후 삶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은퇴 후 삶에 대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 한 가지라도 배운 점이 있다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막연한 행복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락된 진정한 안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베이비 부머 퇴직 러시, 경제와 개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고통스러운 시작일 뿐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 러시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대책과 현실적인 조언을 중심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만 믿지 말고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려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믿고 안심하지만 이는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시로 살펴보는 현실. 어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과금과 식비, 병원비를 지출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없습니다. 그는 퇴직 전 여유가 있을 때 소규모 상가 투자나 취미를 활용한 소일거리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전부터 작은 부업이나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 강연,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은 초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형 부동산이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2. 부동산은 자산이지 현금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노후 대비의 핵심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부동산은 결국 현금화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합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매각이 쉽지 않으며 기대했던 가격에 팔리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사례로 보는 교훈. B씨는 퇴직 후 강남 아파트 한 채로 노후를 대비했지만 막상 생활비가 필요해 집을 팔려고 했을 때 매수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의 자산 활용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유지하면서도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유주택 모델을 검토하거나 노후 준비를 위한 리버스 모기지를 활용해 보세요. 큰 부동산을 처분해 소형 주택으로 이동하고 남는 자금으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부부 간의 재정 계획은 은퇴 후 갈등을 예방한다. 퇴직 후 부부는 평생 함께한 동반자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자주 충돌합니다. 한쪽은 소비를 줄이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퇴직 후 자유를 누리기 위해 소비를 늘리려 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
CC 부부는 퇴직 후 소비 패턴의 차이로 매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CC는 매달 은행 잔고를 보며 불안해했지만 아내는 지금이라도 즐겁게 살자며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살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전에 반드시 재정 상담을 통해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매달 사용할 예산을 정하고 각자의 소비와 저축 목표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저비용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부부 관계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퇴직 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감이나 불안을 겪습니다. 특히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은퇴자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례에서 배우는 희망. D씨는 은퇴 후 한동안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봉사활동에서 보람을 느끼며 점차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그는 작은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퇴직 후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세요. 배움과 사회적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세요. 요리, 운동, 글쓰기 등 새로운 취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5. 사회적 안전망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자립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연금과 자녀 부양에 의존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정적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전에 긴급 자금과 최소 12년의 생활비를 따로 마련하세요. 또한 은퇴 후에는 최대한 지출을 절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식비, 주거비 등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소비 대신 경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가 안정된 미래를 만든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 러시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거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 은퇴는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건 그 삶이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연금, 부동산, 그리고 부부 간의 소통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은퇴 후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은퇴 후를 다시 설계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 대부분은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해방감이 있지만 동시에 다가올 경제적 불안에 대한 걱정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합니다. 그중 가장 흔히 선택되는 것이 전업 투자입니다. 내가 모아둔 자산을 잘 굴려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자. 라는 생각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확실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투자로 인해 은퇴 자금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업 투자를 선택한 은퇴자들이 겪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위험성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를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전업 투자의 위험성과 사례. 사례 1. 모든 걸 잃은 65세 잘못된 판단의 대가. 김 씨는 은퇴 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큰 연봉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가 모은 자산은 약 10억 원. 이 정도면 충분히 편안한 은퇴를 즐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다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산을 그냥 두기엔 아깝다. 투자로 불려야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운 좋게 몇 백만 원을 벌기도 했지만 경험 부족과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한 그는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그의 자산은 3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엔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전업 투자라는 도박에 모든 걸 걸기 전에 위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투자 대신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2단기 수익의 유혹, 60대 부부의 갈등. 정 씨 부부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소소하게 농사도 짓고 모아둔 자산을 투자로 운용하며 여유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농사만으론 부족하다는 생각에 점점 더 공격적인 투자를 시도했습니다. 한동안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부인이 반대하던 주식 투자도 봐, 내가 잘하잖아 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시장 급락으로 자산 절반을 잃었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엔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노후가 망가졌다는 부인의 비난에 정 씨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교훈 은퇴 후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모든 결정을 신중히 내려야 합니다. 사례 3 한탕주의의 함정, 58세 남성의 후회. 박 씨는 은퇴 후 특별한 기술도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원했습니다. 유튜브와 SNS에서 단기간에 부자 되는 방법을 강조하는 강의를 보며 전업 투자자로의 전환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상품과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시장 붕괴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땐 너무 간절했어요. 내가 늙어서 더 이상 돈을 벌 기회가 없을까 봐 조급했죠. 결국 욕심이 저를 망쳤습니다. 현재 그는 자녀에게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마음 편히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엔 검증되지 않은 투자처에 절대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벌 기회를 찾는 대신 현재의 자산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 전업 투자는 언뜻 보기엔 매력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준비와 경험이 없으면 매우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욕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 감각입니다. 안정적인 자산 운용 공격적인 투자보다 채권, 예금 등 보수적인 자산 관리 방법을 선택하세요. 지속적인 배움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은퇴 전에 충분히 배우고 경험을 쌓으세요. 가족과의 소통 모든 결정은 가족과 함께 논의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만이 아니라 행복과 안정이라는 진짜 목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은퇴 계획은 무엇인가요? 은퇴 후 전업 투자 정말 괜찮을까요? 전문가의 냉철한 조언. 은퇴 후 삶, 투자가 아닌 생존과 행복에 초점을 맞춰라. 많은 은퇴자들이 전업 투자를 노후의 해답으로 여깁니다. 마치 투자만 잘하면 모든 경제적 불안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삶이 찾아올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 투자는 적지 않은 위험을 수반하며 잘못된 판단은 삶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이 왜 전업 투자에 빠지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이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자들이 전업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 은퇴 후 투자를 결심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열망. 둘째,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불안.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내 자산이 점점 줄어들면 어떡하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불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투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험 부족과 과도한 자신감이 맞물리면 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2. 전업 투자의 함정과 은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함정 1. 투자를 쉽고 빠른 돈벌이로 착각한다. 투자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퇴자들은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유튜브나 광고에서 초단타 매매로 1억 벌기 같은 자극적인 문구에 혹해 전업투자자로 뛰어들지만 이는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함정 이 경험 없이 큰 돈을 한꺼번에 투자한다. 투자는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은 자신이 모아둔 돈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한 채 나만 잘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시장이 하락하면 복구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함정 3 감정에 휘둘린다. 투자는 냉정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은 노후 자금을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 조금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같은 생각이 손실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3. 전업 투자를 선택한 은퇴자들의 현실적인 사례. 사례 1. 2배 수익을 꿈꾸다 절반을 잃은 62세 박씨. 박씨는 은퇴 후 투자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전업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추천한 종목에 투자해 단기간에 수익을 얻으면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며 시장이 급락하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가 투자에 나섰고 결국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단기간 수익에 집착하면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투자보다는 연금,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고려하세요. 사례, 이 가족의 반대를 무시한 60대 정 씨의 후회. 정 씨는 퇴직 후 평소 관심이 많던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대출까지 활용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초기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공실 문제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늘어나자 결국 해당 주택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가족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 가족과 상의해 리스크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안정적이라 믿었던 고수익 펀드. 58세 최 씨의 좌절. 최 씨는 은퇴 후 펀드 매니저의 추천으로 안정적인 고수익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펀드의 실적은 예상과 달리 꾸준히 하락했고 자산의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고수익이라는 말에 쉽게 현혹되지 마세요. 펀드든 주식이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검증된 자산과 다양한 투자처를 활용하세요. 4. 전업 투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노후 전략. 전략 1. 연금 최적화. 연금은 은퇴자의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 2. 안전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은퇴 후 자산은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 고금리 예적금, 인컴형 펀드 등 변동성이 적은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전략 3. 소규모 부업과 일자리.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투자보다는 소규모 부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소소한 수익을 추구하세요. 5. 은퇴 후 전업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충분히 배우세요. 은퇴 후 여유 자금으로 시작하되 소액으로 경험을 쌓으며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충분히 논의하세요. 가족의 신뢰와 지지가 없다면 투자 과정에서 더 큰 갈등과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적합한 투자 방식을 추천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노후의 행복은 안정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 투자에 모든 걸 걸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길을 찾는 것이 나은 선택일까요? 은퇴 후 삶은 얼마나 더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더 행복한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선택이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62세에 은퇴하고 월 국민연금이 120만 원이라는데 이걸로 정말 생활이 될까?
아마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이 어느 정도 꾸준히 들어오니까 딱히 현실감이 안 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막상 60대가 다가오고 은퇴라는 말이 눈앞에 다가오면 여러 가지 고민이 밀려옵니다. 과연 내 연금이 얼마 정도 될까?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은 가능할까? 건강은 언제까지 버텨줄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는 거죠. 오늘은 62세 은퇴, 국민연금 120만 원, 대기업 출신 김씨의 처절한 생존기 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은퇴를 준비하거나 막 은퇴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공감하고 또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구나 하고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에세이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모두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다양한 사례와 함께 건강과 생활 양쪽 모두를 지키는 실질적인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대기업에서 30년 다닌 김씨의 사례. 첫 번째로 우리가 제목에서 언급했던 김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씨는 30대 중반부터 운 좋게 대기업 연구직으로 입사해 60대 초반까지 꽤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셨다고 해요. 본인은 당연히 퇴직 후에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세금이나 대출 상환 등으로 손에 쥐는 돈은 훨씬 적었습니다. 국민연금이야 직장인이라 꾸준히 부었으니 좀 나오겠지 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월 120만 원 정도. 물론 자신이 어느 정도 더 준비해둔 개인연금이나 퇴직금이 있습니다만 김씨의 표현대로라면 이 정도로는 매달 통장에서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대요. 생활비 줄이기 회사 다닐 때는 점심 한 끼에도 큰 돈을 쓰고 해외여행도 거의 해마다 갔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다 아껴야 해요. 월세 수익을 노리려 투자해둔 부동산에서도 큰 이익이 안 나니 외식, 쇼핑, 여행 모두 줄였습니다. 건강 유지 김씨는 꾸준히 헬스클럽을 다녔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지금은 공원 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 가벼운 조깅이나 스트레칭을 하고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 강좌 요가, 탁구 등을 저렴하게 이용하니 돈을 꽤 아낄 수 있었습니다. 소일거리 찾기 기왕이면 전문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에 대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자문위원 형태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하고 계십니다. 월급처럼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 용돈 정도 벌 수 있어 적자 생활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김 씨의 경우 그래도 막막한 중에도 내가 쌓아온 커리어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직장 생활 경험이 곧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대기업 출신이라는 레이블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했대요. 다만 준비 없이 바로 퇴직했다면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합니다. 결국 미리미리 일자리나 취미생활을 고민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죠. 2. 경력 단절 후 은퇴를 맞은 이 씨의 사례. 두 번째는 이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대 중반까지 부지런히 일하다가 가족 사정 자녀 양육, 부모님 간병 등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그 이후로는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일만 가끔 하다 보니 국민연금을 꾸준히 못 부은 기간이 길어졌죠. 예전에는 어차피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남편도 생각보다 일찍 명예퇴직을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씨 부부가 합쳐서 받는 국민연금이 약 14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이분들 고민은 남편이 연금을 좀 더 받고 싶어서 연기연금 제도를 쓸까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결국 그냥 지금 타면서 생활비에 보태기로 했답니다. 주거비 절약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인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아예 집을 줄여서 이사했습니다. 원래 30평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20평대 아파트나 빌라로 가면 전세금이나 월세를 훨씬 낮출 수 있거든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 동네 주민자치회나 교회 성당 또는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문화센터, 동호회 같은 곳에 참여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이 씨는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교습을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어도 한 달 생활비에 꽤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생활 패턴 조정 굳이 차를 2대 운영할 필요가 없어져서 차량 한 대를 팔았고 덕분에 기름값, 보험료 등도 절약했어요. 또
외식 대신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기분도 든다고 하네요. 이 씨 이야기를 들으면 은퇴를 앞두고 가정 내 여러 변수를 꼭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경력 단절이 있거나 배우자의 직장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더더욱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씨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재취업이나 기술 습득을 시도해 볼 걸 그랬다고 아쉬워했지만 지금이라도 작은 수입을 만들며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3. 퇴직금 실수로 날린 박 씨의 사례. 세 번째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의 박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씨는 50대 후반에 회사가 구조 조정으로 어려워지면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였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어디에 굴려야 할지 몰라 지인의 소개로 무리하게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60대 초반이 된 지금 박 씨가 받는 국민연금은 약 110만 원. 지출만 맞춰도 빠듯하죠. 그래도 운동과 건강관리는 절대 포기 못하겠다며 도시가스 점검원이나 택배 상하차 알바 같은 일도 매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 집 앞을 오고 가다 보니 힘들지만 오히려 걷는 양이 많아져서 고혈압이나 당뇨 관리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매 관리 박 씨는 분한 감정을 떨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왜 내가 갑자기 퇴직해야 하지? 왜 한순간에 퇴직금을 날려야 했을까? 라는 후회와 분노가 컸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까운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심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자녀와의 협력, 가족에게 무작정 손 벌리는 게 미안했지만 현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녀와 생활비 일부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대화가 되다 보니 지금은 주 23회 정도 손주를 봐주는 일도 함께 병행하고 그 대가로 용돈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계획의 중요성. 박 씨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아무런 계획 없이 퇴직금을 굴리려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금융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고 여러 투자처를 비교해 볼 걸 그랬어요. 당장 눈앞에 허기가 진다고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박 씨 사례는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라 더 안타깝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목돈은 내 노후 설계의 핵심 자금인데 무작정 투자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죠. 한편 박 씨가 요즘 들어 느끼는 행복 중 하나가 오히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 살도 빠지고 건강이 좋아졌다는 점이라고 해요.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조금씩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결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나요? 막상 은퇴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빡빡하다. 그래도 건강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뭐라도 할 수 있더라. 우리가 60대, 70대 이후를 맞이하며 꼭 기억해야 할 건 연금 액수가 어떻게 되든 건강소득 관계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월 12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직 삶은 길고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등으로 어느 정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 덕분에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고 몸을 움직여서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져서 나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주위에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아보세요. 내 경험이 어떻게든 활용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이 있죠. 62세, 65세, 70세 숫자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오늘부터 내 미래를 다시 그리겠다라는 결심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삶의 방향과 품질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분 김씨, 이씨, 박씨 사례처럼 때론 운이 따를 수도 안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어떨까요? 퇴직 전에도 다양한 일거리를 모색해보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가까운 사람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60대 이후의 삶도 훨씬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막막함에 잠을 설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김 씨처럼 대기업 출신이 아니고 이 씨처럼 자영업도 해본 적 없는데 어쩌지? 라고 걱정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걱정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지역 모임에 나가고 관공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찾아보고 주민센터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면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생기고 일이 생기고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은퇴 이후에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 나의 건강과 의지가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 지금부터 작은 도전과 변화를 만들어가 봅시다.